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한사코 반대하던 해리스 대선 후보가 갑자기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미국 시민들은 새로운 협상을 타결하려는 그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은 공식적으론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한국 핵무장 논쟁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민감한 주제로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 있어 미국의 동해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한국 내 핵무장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바이든 대신 해리스가 후보로 교체되면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걸 알 수 있는데요.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던 사람들은 해리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40대 미만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훨씬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내부적으로는 2008년 오바마 당선 때의 분위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해리스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 시점에서 선거 모멘텀은 해리스 쪽에 있습니다. 해리스 캠프에선 7월에만 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모금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열기가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해리스와 트럼프는 아시아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시아계 유권자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층이자 전형적인 유동층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리스 측은 한국어로 맞춤형 우편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된 신문 광고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과거 자신에게 한국계 친인척이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한국계 유권자에게 어필하고 있죠. 심지어 해리스의 여동생 마야의 남편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토니 웨스트라는 점도 밝혀져 한 차례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웨스트의 여동생이 한국계 남성과 결혼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또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이었죠. 한편 해리스가 본격적인 대선 유세전에 돌입한 가운데 그녀가 한국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그간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 대신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죠. 그러나 해리스는 한국을 제대로 잡기 위해선 한국 자체 핵무장 추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의 상반된 한반도간도 눈길을 끕니다. 해리스는 집권 시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한국 동맹에 올인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동맹국, 특히 한국의 결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김정은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실제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 이 같은 구상에는 사실상의 북핵 용인과 한국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미 관계를 대하는 두 후보의 인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리스가 한국과 같은 동맹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며 동맹을 안보 파트너십의 시각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미국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 증가 요인으로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반면 해리스는 한국과의 동맹에 절대 등을 돌리지 않겠다며 최근 한국계 인맥도 소개해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해리스의 조카들이 등장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받았습니다. 해리스의 남편 더그 에모프에겐 동생이 있는데 그녀의 아내가 한국계 미국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그 에모프의 동생은 앤드루 에모프로 부인이 한국계인 주디리 박사로 알려져 있죠. 한국식으로는 해리스와 주디리 박사가 동서지간인 것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디리 박사는 별다른 정치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자녀인 제스퍼 에모프와 아덴 에모프는 지난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큰 엄마를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큰 엄마만큼 바쁜 사람은 없지만 요리하고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와 농담을 주고받는 순간 등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마련한다. 큰 엄마는 모두에게 그렇듯 아이들도 존중한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게 해준 분이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해리스와 한국의 깊은 인연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리스와 한국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리스가 작년 오찬 연설에서 언급한 인사 중엔 한국계 인물이 또 있었는데 미연방 상원의원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앤디 김하원 의원이 그 주인공이었죠. 앤디 김은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의 연설자로 오르며 주목을 끌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과의 동맹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강력한 군통수권자가 될 것이며 나는 우리가 한국과 더 넓은 아시아 지역에 관여하는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전략을 갖추도록 함께 노력할 것. 주위에 한국계 미국인이 많이 있는 덕분에 한국과는 내적 친밀감이 깊은 해리스일 수밖에 없는 듯한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 그녀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 한국을 밀어주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나아가 한국을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선 트럼프와 같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죠. 그동안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트럼프에 관한 변수였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국인들은 트럼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선연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재임 기간 내내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에 대해 깊은 경멸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과도한 수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했고 사드 관련 비용 부담과 철수 등을 거론했었죠.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는데요.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일명 트럼프의 공포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불안정성과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다수의 한국인들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죠. 현재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돌풍을 빠르게 진화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데요. 7월 한 달간엔 해리스 캠프에 모인 후원금이 약 2,700억 원으로 트럼프 캠프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달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토론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리스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유리한 판세를 선거 전 막판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선거 전략가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의 단순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라고 경고합니다. 한국 핵무장과 한미동맹 정책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노선을 전혀 달리할 것이다. 과연 미국 대선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저희 진포터 채널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재입고 문의가 들어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200진3인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분들도 실제 이 제품을 드시고 극찬을 남겨주신 500여 개의 리뷰를 보시고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구매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수록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호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여기에 백진3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5,000여 개가 넘는 리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한국에게 위협적으로 무기를 배치하는 중국과 한국을 향해 직접적인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바로 옆에 둔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첨단 기술을 빠르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 대한민국 공군력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던 F-4 팬텀의 퇴역식이 치러지며 한국산 KF-21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전투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카이다나 인도네시아 등 성능 외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기술진들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KF-21 전투기가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험 비행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속도가 마하 1.8 이상을 기록하며 미국 F-35 전투기보다도 빠른 기체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음속 돌파 이후 굉장히 빠른 시간 만에 비행 속도와 고고도 이륙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마하 1 이상 돌파 시에는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 구조 건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 엔진 출력 사상 최고 속도인 1.8을 돌파하면서 KF-21 전투기는 탁월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음속의 2배에 가까운 마하 1.8은 시속 2200km로 미국산 F-35 전투기를 앞지르는 속도인데요. 이에 F터버너까지 단다면 한국산 전투기의 실속도는 어마어마해지고 조종사 역시 특별한 훈련에 참여해야만 전투기 조종이 가능해지는 단계가 됩니다. 현대 공중전은 스텔스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기동성과 생존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전히 속도는 전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 기본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기동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더욱 차별화되며 놀라운 사실인데요. KF-21 전투기는 발전을 거듭하며 차근차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근국의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연맹 회원국들은 공중전 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폴란드는 FA-50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한 것은 물론이고 올해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으로 진화할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 블록1은 무장체계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투기인데 당초 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을 장착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계적 차원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2030년까지 천룡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기 체계를 국산화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단계적 진화 개발을 거쳐 5세대 스텔스 혹은 궁극의 6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올 초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의 상부복합연계 비행을 보더라도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분리 영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제는 내부 무장창 설치와 매립식 무장창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전투무 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며 대한민국 국내 생산 부품들이나 기술력이 확장되며 5세대 이상으로 진화할 기미가 보이자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싹 바뀌었습니다.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가장 먼저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즉 국산화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성이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기 가동률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의 전투기인 MiG-29를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어 무기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무기고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며 빠른 도입이 가능한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를 비롯한 방산 무기 구매를 마쳤고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빠르게 보급된 한국산 무기에 화들짝 놀라며 높은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당연하고 유럽, 아시아, 중동뿐 아니라 미국 공군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구매에 대한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차 강국인 독일까지 한국에 KF-21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FCAS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스페인까지 합류하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항공 관련 기술이 부족한 독일을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프랑스는 이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은 자신들이며 독일에게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말해 갑질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없는 독일이 이미 라팔 전투기 수출로 항공기 실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다소에게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FCAS 프로젝트에 회의감을 느끼고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 대한 항해 메시지 겸 대체 옵션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F-35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미국산 전투기 결함 문제는 F-35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핫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연달아 결함을 일으키는 F-35 전투기의 모습에 해당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잃은 독일의 전투기 도입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직후 새로운 전투기를 찾던 독일에게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현재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을 때 인도 가능한 시점이 2030년임을 감안한다면 KF-21 1차 물량이 완성되는 것은 2026년 예정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KF-21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산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운영하던 미국산 F-35 전투기가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건까지 발생해버렸는데요. 다행히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해 무사히 배로 복귀했지만 전투기 추락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KF-21 전투기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미국산 F-35의 결함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 F-35는 명성과 달리 수많은 결함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고된 F-35의 결함은 연간 최소 871건입니다. 이로 인해 F-35는 대대적으로 수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이듬해에도 지속적으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F-35 전투기는 개량을 계속하고 있는지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결함을 수정할 때마다 전투기의 안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473건의 미해결 결함 중 10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조종사와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 급인 KF-21 블록 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 1의 경우 무장 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로 점진적 진화가 예정된 KF-21 전투기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동성입니다. KF-21 전투기는 F-22보다 작고 가벼우며 F-35 전투기에 비해서도 2년 하중이 작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력대 중량비가 기동성에 초점을 둔 델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수준이며, 여기에 3중 디지털 FBW, LEX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회 능력 고바등각 기동 능력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행 조종사들의 기동성이 미국산 F-16 이상으로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적 특성은 미국 F-22 전투기와 비슷한 특성을 띠어 두 가지 모두 성능적으로 뛰어나고 정밀하게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한국의 전투기 기술력이 초격차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F-35 전투기에 적용된 비선형 동적 모델 역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양산형 항공기로 쓰는 F-35 전투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 외에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자동 지형 추적, 자동 경로 항법, 자동 회복, 자동 지상 충돌 회피 등의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전투기인 F-22 랩터와 자주 비교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에 몇 없는 5세대 기업으로의 도약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두고 베이비 랩터라고 부를 정도로 F-22와 한국 KF-21 전투기는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P&W4의 엔진을 투인으로 장착한 미국 F-22 전투기의 최대 속력은 마하 1.81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마하 1.8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기동성 마저 KF-21 전투기와 비슷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는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의 놀라운 성능에 빠르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독자 개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새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아직은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는 블로기에 적용시키기 위해 계속해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KF-21 전투기 블록 1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세미 스텔스 전투기이며, 블록 1의 경우 무장체계에 더 많은 전력을 쏟아 제작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KF-21 블록 1 전투기가 제작되고, 블록 2 전투기의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 2는 5세대 전투기로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마지막 단계로 보여지는 블록 3는 5.5세대 전투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원래 계획보다 약간 더 상향된 기술을 적용하여 KF-21 전투기를 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향후 10년 이내에 6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전투기의 기술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해당 비용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KF-21 전투기의 수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의 개발 이전에 대한민국이 꼭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그간 한국 공군들은 미국 전투기를 사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지도 못하고, 정비 요청에도 미국은 느리게 대응해
대한민국은 이러한 갑질을 모두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자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부품 국산화가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A사 레이더 항전장비 공대공, 공대지 마실 등 다양한 부분을 하나씩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이제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 각국이 회의적으로 보기만 했었지만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을 우리 연구개발진은 차근차근 개발해 온 것이죠. 이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투기 엔진입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해외 국가들이 대한민국 방산 무기에 주목하는 만큼 전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국방과 방산업의 대상을 위하여 KF-21 보라매가 완벽한 국산 전투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권위자로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 말은 그만큼 양자역학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1924년에야 막스 보른에 의해 처음 사용돼 이제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 아직도 연구가 많이 안 이뤄진 분야다 보니 그럴만도 한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대의 연구팀이 이 양자역학에 있어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들이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에너지원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데요. 그 에너지원이 민간 분야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양자역학은 원자, 분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물질 세계를 설명하는 현대물리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게 서두에 소개해드린 파인만의 말처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일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간단히라도 소개하자면 너무나도 작아서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버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양자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 양자역학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뭔 소리냐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러다 보니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처음 거론되었을 당시에는 학계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양자역학이 허무맹랑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달리 양자의 세계는 실제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오늘날 컴퓨터 등의 디지털 기술에 있어 양자역학은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7월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의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당시까지 이론 수준에만 그쳤던 양자 엔진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건데요. 이론 단계에만 있었던 양자역학 응용 기술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세계 물리학계가 이 연구 결과를 주목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쾌거인데요. 서울대를 비롯해 삼성종합기술원, 성균관대, 포스텍 등 국내 연구진들로 이런 성과를 이뤄냈으니 말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초방사 양자 엔진은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연력학으로 작동하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갖고 온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엔진을 작동시킨다는 게 초방사 양자 엔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엔진으로 기능을 하려면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까지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했죠.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해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되면서 그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는데요.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 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는 엔진 최고 온도는 1만 도, 효율은 48%에 불과했으니 비약적인 발전이죠.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양자 엔진은 고전 연력학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고전 연력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시에이RNOT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의 의의를 강조했는데요. 연구팀의 설명대로면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연력학의 법칙을 넘어서기에 초고효율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기존의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이미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해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2021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방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의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와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이 초흡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구현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연구로 충전 속도가 기존 배터리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퀀텀과 손을 잡았고,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따라서 관련 연구에 진척이 있다면 향후 전기차, 수소차를 넘어 양자차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자력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해 위험성을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도 최대 수준으로 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는 현재 예산 문제로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기에 2020년대인 현재도 우리 해군은 아직 항공모함을 갖지 못한 상태인데요. 20년대 들어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이 역시 현재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이 완성되어도 문제인 게 운영비 또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유지 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 기술이 발전하면 SF 영화에서나 나올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이나 우주선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기술은 실제 운용 중인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미 해군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대표적인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이를 위한 원자로를 양자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방사능 누출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활주로 운용에도 양자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항공모함의 활주로는 육지와 달리 길이가 제한되어 있어 함재기의 원활한 이륙을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쏴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켰는데요. 이 방식은 항공모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캐터펄트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항공모함들에는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EMALS이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스팀식에 비해 기체에 부담을 덜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전자식이라는 특성상 전력을 많이 잡아먹어 항공모함에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원자로를 신형으로 바꿔야 했죠. 양자 엔진이 항공모함에 도입되면 이러한 전력 공급 및 효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는 항공모함 외 다른 분야에서도 진행 중인데요. 대표적인 게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발 치열한 양자 레이더입니다. 양자 레이더는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이론상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라는 개념은 2008년 MIT의 양자공학자 세스 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게 양자 레이더의 이론적 원리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러나 양자 레이더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군사 분야에 있어 스텔스는 무기를 완전히 숨기는 게 아니라 레이더상의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게 해적이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도 똑같이 작아집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너무 좁은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2022년 4월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양자 레이더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이 연구는 기존 양자 레이더에는 부족했던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과기부와 국방부는 민광군 양자정보협의회를 출범하고 스텔스 탐지 양자 레이더 기술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도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양자 암호 통신을 국방 분야에도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는데요. 다만 양자역학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술들이 상용화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쌓이면 그 기술들이 현실이 될 수 있으리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전 세계에 망신을 뻗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함 용도로 보이는 미사일을 한 발 쏴자마자 추진체가 작동하지 않고 발사 10초 만에 바다로 풍덩 빠져버리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결함을 떠나 한국산 무기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이 영상에 최근 대만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과 러우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선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형편없는 한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은 우려되나 세계대전 시 미국 편에 서게 될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육상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는 이 무기가 불발탄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사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는데요. 더불어 중러 양국이 합작 개발 중에 있는 핵잠과 항공모함 등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자 양국은 더 거세게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함 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뢰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무기의 정체와 지난달 30일 러시아발 기사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뒤숭숭한 대만 해협이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식을 전한 건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으로 이들은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FSMTC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리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군이 해당 뉴스에 반발한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 중 최첨단 분야로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적이 상상하지 못할 때 기습 공격하는 소위 게임 체인저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호주 정부가 잠수함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잠수함을 수출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레시피인 제작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심지어 최신형 잠수함은 수출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는 냉전 시절 골프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소련 연맹에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준 적이 있으나 역시 기술 이전은 계렸고 때문에 중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잠수함 공동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패를 공유한다는 말이니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공유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지 않은 잠수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아이서튼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공기부료 추진 체계, 즉 AIP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P란 디젤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를 장착하면 정기적으로 금유를 위해 수중으로 가야 하는 구형 디젤 잠수함과 달리 최대 몇 주 이상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구원은 이어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에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앞섰다며 각국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소류급 잠수함을 리튬이온 전지 동력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것보다 앞선 기술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러 양국의 밀월이 당초 알려진 비핵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고 최강 전력으로 분류된 핵잠수함 영역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무한정 동력이 생산돼 식량과 승조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론 몇 년 동안도 자망할 수 있고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선 양국 간 사이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6월 러시아 관세청은 폐기된 핵잠수함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기업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핵잠을 불태움과 동시에 엄격한 군사기밀법을 적용해 법적 처리를 결정한 바 있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기에 한국으로선 반드시 이 같은 기술 동맹에 대적할 만한 신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양국은 한국이 선보인 새로운 대잠무기의 모습에 매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년 우리 해군은 6번째 신형 호위함인 2800톤급 포항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는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으로 2009년 퇴역한 과거 포항함의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인데요. 이 군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리는 홍상어들 장착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 척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힘없이 추락한 이 미사일은 사실 대함용이 아닌 대잠어뢰였던 셈이었죠. 홍삼어 어뢰가 수중에서 비밀리에 발사하는 일반 어뢰와 달리 적들에게 발각되기 쉽도록 굳이 하늘로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함인데요. 로켓에 장착되어 추진장치에 의해 하늘로 발사된 어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적함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긴 사정거리는 물론 공격력이 일반 어뢰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사청에 따르면 최신 중형 잠수함의 가격은 한 척당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 격침시키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는 18억 원에 불과하다며 높은 명중률만 보장된다면 대잠어뢰 확충으로 중러에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홍상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5년 군에 실전 배치된 경어뢰인 청상어에 유도탄을 장착한 무기체계로 전투함이나 헬기 및 해상 초계기 부근에
잠수함만 공격할 수 있었던 청상어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2년간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홍상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해군에겐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용시험 평가에선 4발 중 3발이 명중하여 평가 기준인 75%의 턱걸이로 합격한 정도였고, 심지어 해군에 인도된 뒤에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도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홍상어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약 3년간의 상세기술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연구팀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낙하산의 고도를 종전 1km에서 1.2km로 높이며 입수각도 또한 90도에 가깝도록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을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커넥터를 고정시킨 뒤 발사해본 결과 연습탄 한 발을 맞춘 데 이어 전투탄 한 발까지 정확히 명중에 성공했습니다. 종전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미 납품된 50여 발을 회수한 뒤 개선된 홍상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상어의 양산 소식에 중러 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홍상어는 지름 533에 1톤가량의 무게로 종전보다 크기가 줄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은 그대로였기에 특히 목표물 아래 수중에서 폭발하면 폭발 과정에서 생긴 제트 기류로 인해 수상함들에게도 치명타를 안겨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홍상어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 이래 어디까지 기술 발전이 이뤄졌는지 도통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이 이뤄졌는지도 극비에 붙여졌기에 주로 잠수함에 의존하는 중러 양국은 감히 동해나 서해에 함부로 해군의 기함을 띄울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연 발사 당시 그저 허술한 불발탄으로 여겨졌던 미사일이 사실 해군 전체를 묶어버릴 엄청난 무기로 밝혀진 마당에 과연 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들이 한반도를 침공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늘을 지키는 KF-21과 지상을 지키는 K9, K2표. 이제는 해상을 봉인시켜버린 홍상어 초장거리 어뢰까지. 어쩌면 중러 양국은 한국을 침공하기는 균형, 역으로 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스텔스 강화한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해군이 공식 웨이보에 소개한 잠수함은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면서 삼부도 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각진 도치로 탐지를 회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들 과시하며 보란듯이 대한민국 영해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군을 꼼짝도 못하게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병기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중국은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중국 해군입이 밀리에 실전 배치했던 신형 잠수함을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타입 39C라고 이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잠깐 소개한 대로 독특하게 각진 돛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적의 소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나 스텔스 기능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의 잠수함보다 자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잠수함이라고 당당하게 공개했는데요. 안 그래도 호시탐탐 서해를 노리던 중국이 신형 잠수함을 앞장세워 더욱 적극적으로 서해 영해화 작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론 서해에서 중국 잠수함의 작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바로 한국이 중국과 북한 잠수함을 말 그대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무기체 개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에서 긴급 부상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핵잠수함은 기지에 돌아와 보급할 때까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잠항 시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대만 어민에 의해 포착된 것입니다. 최대한 적에게 포착되지 않기 위해 자망을 유지해야 하는 잠수함이 어선에게 포착되었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은 없었을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제 잠수함들의 성능과 스펙들이 예상했던 것 이하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죠. 그로 인해 잦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잠수함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잠수함은 찾기가 어려울 뿐이지 발견했다 하면 소형 군함으로도 격침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잠수함들이 이렇게 잠깐이라도 부상할 틈을 놓치지 않을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바다 위에 천리안이라 할 수 있는 해상감시 레이더 2가 양산되어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해상 레이더는 30여 년간 레이더를 운용하며 쌓아온 해군의 운용 노하우를 설계에 대폭 반영하여 장비의 안정성과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해안과 섬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 이 레이더는 공기 부양정과 고속정 등 해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함정을 탐지 및 추적 가능하며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까지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중국 잠수함이 잠깐이라도 부상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 해상감시 레이더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상감시 레이더가 탐지해 얻은 표적 정보는 해군 전술 자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우리 해군 및 해경각계소에 곧바로 공유되어 즉시 요격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신형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탐지의 정밀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강풍이나 태풍과 같은 외부 기후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65일 전천후 감시가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 안테나를 보호 덮개가 둘러싼 형태이기에 기존 레이더와 달리 외부 기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또한 이 덮개 덕분에 열과 충격에도 강하고 외부 이물질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유지관리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감시 레이더 2의 본래 용도는 레이더의 감시를 피해 한국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목선을 잡아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조각배나 다름없는 북한의 목선을 잡아내기 어려웠고 덕분에 북한의 침투를 여러 번 허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해상감시 레이더 2는 아무리 작은 표적이라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개량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2km 밖에서 수영하는 사람까지 탐지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정밀성을 통해 우리 해군은 서해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위협하고 있는 중국 잠수함들까지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어군 자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 또한 박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우리 군이 미래 해군의 새로운 주 전력으로 구성하고 있는 유령 함대가 합류해 중국 잠수함을 완전히 몰아낼 계획이라고 하죠. 지난해 10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림대교가 공습으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크림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며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었기에 이는 치명적인 피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CNN의 보도를 통해 크림대교를 공습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 USV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NN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약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있는 무인 수상정이 열차가 지나고 있는 대교 아래로 들어가더니 폭발하면서 다리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러한 자폭형 무인 수상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왔습니다. 소형이라 탐지 및 요격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나기에 이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 수상정에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 해군은 무인 수상정 체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제품 설계를 끝냈고 곧바로 실전에 투입이 가능한 무인 수상정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국내의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자율주행 및 감시 정찰이 가능한 해검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해검 2, 3호로 명명한 3가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해검 2는 수중 감시 정찰 플랫폼으로 수상뿐만 아니라 수중 감시 정찰까지 동시에 가능한 동합 운용 제어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서 자동으로 진수하고 회수할 수 있는 진해수 시스템 모듈을 한미에 탑재해 조류가 강한 상황에서도 기뢰나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수중감 시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죠. 두 번째 모델인 해검 3는 연안 경계 및 신속 대응 임무를 맡은 무인 경비정으로 특히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델입니다. 적 함선 및 잠수함이 포착될 경우 요격하러 나서게 될 수상정인데요. 전방에 12.7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70 유도 로켓을 탑재할 수 있고 모듈화 방식을 적용해 캐니스터에서 발사되는 자폭형 드론까지 탑재할 수 있죠. 마지막 해검 5는 함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으로 의심스러운 표적 발생 시 모함에서 분리되어 표적을 식별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I-GNX-1은 지난해 4척의 무인 수상정을 동시에 조립 및 점검할 수 있는 크레인 시설과 1000여 톤 규모의 수조를 갖춘 무인 수상정 전용 체계 통합 시험동을 준공하며 무인 수상정 개발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인 한화시스템의 무인 수상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서 무인 수상정 연구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한화시스템은 최근 자사의 무인 수상정 모델 해령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호주 퍼스에서 열리는 해양방산전 CIODS 2024에 첫 참가해 각종 장비들과 함께 해령을 선보였습니다. 전장 12M 중량 14T에 달하는 해령은 국내 최초로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가 적용되어 최고 속도가 40노트 시속 74km에 달하며 20노트로 운용 시 최장 12시간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해랑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주변 해상 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 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해피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이를 통해 365일 전천후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신 인공지능 기반 표적 장애물 탐지 기술과 무인 자율 이접안 기술이 탑재되어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거의 100% 무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러한 무인 잠수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바다를 물셀름 없이 감시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다르게 잠잘 필요도 없는 무인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감시 임무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해군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등의 저하로 전체 병력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혹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지원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해군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도 기술력도 함재기의 유무도 아닌 항공모함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인력을 소모하는 정찰 및 감시 임무에 자동화된 무인 전력을 배치할 수 있다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무인 수상정 개발에 한국이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향후 수출에 큰 기대를 걸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 수상정 시장의 규모는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무인 수상정 시장 규모는 8억 9,400만 달러 약 1조 1,400억 원이었으나 2033년에는 31억 달러 약 4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 방산 전시회에서도 각국 해군 관계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죠. LI-GNX-1과 한화시스템은 수출을 위해서라도 이번 해군의 무인 수상정 사업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출을 위해선 판매 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세계 5위의 한국 해군이 채택한 무인 수상정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조선소인 HD현대에서도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HD현대는 미국 방산 인공지능 기업인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얼마 전 미국 위싱턴에서 열린 AI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중량 14톤의 전장 17m 규모로 고성능 하드웨어와 고도화된 AI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죠.
테네브리스에는 HD 현대의 자회사인 아비커스가 개발한 자율운항 및 함정 통합관리 시스템과 팔란티어 AI 플랫폼이 탑재되어 뛰어난 자율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업체들이 앞다투어 뛰어난 성능의 무인 수상정 개발에 나서며 국내 방산의 저변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모함에 맞서 우리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한 K방산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 더욱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